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틈틈이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 그리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면요, 이 세계사 교과서에 역사 사건이 이름만 딱 나오고 아무 설명이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떠한 스토리로 전개가 되었고 어떠한 뒷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는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제가 추려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잡은 사건은요, 토목보의 변이라는 사건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사건은 1449년 명나라가 오이라트부라는 부족한테 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에요. 몽골족 계통의 오이라트부한테 중국 황제가 포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 오늘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 중국 명나라에는요, 정통제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명나라에는 천순제라는 황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통제라는 황제와 천순제라는 황제는요,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 황제는 어쩌다가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왜 황제가 두 번 되었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 정통제가요,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장터에서 포로가 되어버렸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왜 포로가 되었었을까요? 자, 일단 이 정통제를 포로로 잡았던 세력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오이라트부라는 부족입니다. 이 오이라트부라는 부족은요, 원래 몽골족 계통으로 알려져 있어요. 몽골족 안에 있는 오이라트부인데요. 이 오이라트는 원래는 티베트 계통입니다. 이 티베트 계통의 오이라트 부족이 몽골 제국에 편입이 된 거예요. 몽골 제국이 확장되는 시기가 있었죠. 특히 칭기즈칸 시절에 몽골 제국이 막 통일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이 오이라트부가 오이라트족이 몽골족에 편입이 돼 버렸던 것이죠. 자, 이 오이라트가요, 15세기 초반이 되면은 명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15세기 초 명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오이라트는 주로 명나라한테 말 그리고 모피 이런 것들을 팝니다. 명나라는 이걸 사면서 비단이나 또는 식량을 오이라트에게 제공을 해줬죠. 그런데 이 무역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오이라트에서 뭐 한 십수명 또는 수십 명이 와서 말 팔고 비단 받아가고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져요. 그래서 정통제가 황제인 15세기 중반에는요, 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대요. 그래서 처음에 십수명 또는 수십 명이 하던 이 교역이 수천 명이 와서 말을 교역하는 그런 거대한 시장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커지기 시작할 때 오이라트가 양아치 짓을 합니다.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말을 2,000마리쯤 가져와요. 2,000마리 팔면서 명나라에다 3,000마리라고 그러고 3,000마리 값 받아가는 겁니다. 말 숫자가 많으니까 일일이 이걸 다 세지 않는 거예요. 헤아리지 않는 것을 파악한 오이라트가 양아치 짓을 하는 거예요. 말값을 부풀려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수천 마리의 말들 중에는 질 안 좋은 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병들은 말, 그 다음에 뭐 질 안 좋은 말들을 대거 섞어서 제값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자, 명나라에서 15세기 중반 정통제 시기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정통제 시절에 환관, 왕진이라는 인물을 이 말 시장에 파견을 해서 오이라트와의 교역을 체크하게 했는데요. 이 왕진이라는 환관, 이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왕진이라는 환관은 정통제 시절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환관인데요. 원래부터 환관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과거 시험을 계속 떨어져요. 과거 시험 계속 떨어지자 과거를 포기하고 지방관청에서 허드렛 일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뭔가 죄를 지어서 유배까지 갔었어요. 귀양살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환관을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거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환관에 응시해서 환관이 됐고요.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정통제 시기에는요, 모든 정치를 좌우하게 돼요. 그리고 정통제는 이 환관 왕진을 믿고 많은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 왕진이 오이라트와의 교역을 체크하러 갔고 왕진이 딱 잡아낸 거예요.
이 오이라트가 2,000마리 말 팔면서 3,000마리 값 받아가려고 했던 걸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이라트 부한테 이 환관 왕진이 너네가 우리 조정을 모독했다, 농락했다 라며 말 가격의 5분의 2만 딱 후려쳐서 주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이라트는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이 분노한 오이라트의 지도자가 에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을 에센 타이시라고도 부릅니다. 타이시가 한자로 태사라는 뜻으로서 오이라트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타이시가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에센 타이시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말값의 5분의 2밖에 주지 않다니 사실은 지들도 양아치 짓을 한 거였는데 말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본인들도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오이라트 부족이 명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자 명나라는 당연히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뚫려버립니다. 오이라트 부를 초반에 막지 못해서 이 변경이 뚫려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오이라트 부족이 베이징을 향해 진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왕진이 또 나서서 정통제에게 건의를 합니다. 대군을 보내서 막으시옵소서. 자, 근데 당연히 오이라트가 쳐들어오니까 대군 보내서 막는 건 좋아요. 그런데 환관 왕진이 이때 뭘 건의하냐면요. 황제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시라는 거예요. 병사들의 사기를 위한 것이었겠죠. 황제가 친히 진격하시옵소서, 진출하시옵소서. 그래서 정통제가 직접 나가게 됩니다. 물론 당시 많은 신하들은 반대를 했었어요. 아니 황제가 전쟁터에 직접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고 말리려고 했는데 환관 왕진이 워낙 당시 세도가 강했기 때문에 왕진의 주장에 의해서 정통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정통제도 젊은 황제였어요.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왕진이 얘기하기도 했고 어떤 자신의 또 그런 뭐 체면, 야망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기록에는 50만 대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숫자는 부풀려진 숫자일 겁니다. 8만이라는 설도 있어요. 사실은 8만 명이었는데 50만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오늘날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예병이었던 건 맞아요. 황제의 군대, 정예 군대가 오이라트 부족을 막으러 나갔습니다. 숫자도 만만치 않게 데리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나라의 뛰어난 장수들도 약 20여 명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 승산이 있어요. 명나라의 정예 군대 뭐 8만이어도 뭐 50만이어도 꽤 많은 숫자일 터이니 나가면 승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장수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군대의 지휘를 정통제가 환관, 왕진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진이 군대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나가고 그와 함께 통솔하는 게 황제 정통제인데 자, 정통제 전쟁 경험 1도 없습니다. 왕진 환관이에요. 전투 경험 1도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고 행군하고 나아가니 행군 자체부터 엉망이었대요. 행군도 오합지졸로 돼서 이 병사들의 피로도도 많았고 길도 이상하게 가고 행군도 이상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다 쉬고 하다가 결국 오이라트에게 쫓기게 된 겁니다. 자, 오이라트 부족이 딱 맞닥뜨리게 되자 왕진은 주면이라는 인물에게 황제의 호위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오이라트 부와 싸우도록 출진을 시켰는데 이 호위 부대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서야 왕진은 아이고 후퇴합시다 이래가지고 정통제한테 건의를 해서 재빠르게 후퇴를 합니다. 베이징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냥 베이징으로 빨리 갔어야 되는데 빨리 도망쳤어야 되는데 돌아서 가게 됩니다. 왜 돌아서 갔냐면요. 이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에 바로 가면 그 길목에 왕진의 고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이 군대가 왕진의 고향을 지나쳐가는 건 왕진의 입장에선 문제가 돼요. 왜냐면 당시 군대가 이렇게 마을을 거쳐가면요, 마을에 머물게 되면 그 마을에서 물품들을 이렇게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군대 때문에 많은 물품들을 제공하고 뺏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군기가 문란할 때에는 병사들이 그 마을을 막 약탈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왕진은 자기 고향이 이런 일을 당할까봐 그게 싫어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중국에서는요, 이 어떤 마을의 인물이, 자기 마을 출신 인물이 출세를 했는데 자기 마을을 돌보지 않으면 굉장히 비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진은 그런 비난을 받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을을, 자기 고향을 피해가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이래서 시간이 더 걸렸고 결국 오이라트에게 쫓기고 몰려서 토목보라는 지역에 갇히게 됩니다. 자, 토목보. 이 지역은요, 베이징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보라는 이름이 붙었죠. 자, 보라는 것은 작은 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대로 된 성이 아니라 작은 성이에요. 뚝 같은 거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성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라는 것은 황제의 대군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시설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 토목보에는 물도 엄청 부족했대요. 그래서 이 황제의 군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방어가 되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된 것이고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오이라트부가 여기 치고 들어온 겁니다. 결국 이 토목보에서 오이라트부에게 그냥 당하면서 환관 왕진도 이때 죽음을 맞게 되고요. 황제 정통제 여기서 포로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명나라의 군인들 그리고 장수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엄청 치욕적인 일이에요. 자신들이 무시하는 오랑캐 오이라트 부족에게 황제가 포로가 되고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으니 너무도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자, 이 일을 당하고 베이징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죠. 신하들이 모여서 아이고 우리 이거 빨리 남경으로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남경으로 이사 갑시다. 수도를 옮깁시다 라는 논의가 전개가 돼요. 남경 난징이죠. 그쪽으로 옮깁시다. 이런 논의가 됐는데 그런데 또 일부 신하들이 과거 송나라의 예를 들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중국에서 12세기에 송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한테 화북지방을 뺏겨요. 이때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수도가 원래 카이펑이었다가 남쪽 항저우로 이사를 가고 그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화북지방을 되찾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기억해낸 신하들이 우리 이번에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또 화북 완전히 뺏기고 영영 못 찾습니다. 베이징에서 버팁시다. 이래서 베이징에 버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에서 버티기로 했는데 자, 버티기로는 했는데 지금 황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 정통제의 이복 동생 주기옥이라는 인물을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되었으니 이 인물이 경태제입니다. 자, 황제 이복 동생 주기옥이 황제가 됐습니다. 경태제예요. 자, 한편 오이라트는 자기네가 명나라 황제를 포로로 잡았잖아요. 이거 완전 득템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정통제를 가지고 명나라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너네 황제 정통제 보내줄게. 돈 내놔. 너네 우리한테 재물 바치고 땅 주면 너네 황제 정통제 돌려주마. 그런데 이 제안을 받은 명나라 경태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경태제 입장에선 자기 이복 형님 풀려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형님이 돌아오면 자기는 황제 자리를 다시 내놔야 되는데 굳이 뭐 하려고 돈 내고 황제 자리까지 뺏깁니까? 그래서 경태제가 꿈쩍도 안 해요. 그냥 우리 형 너네 가져 이래버립니다. 거래를 하지 않아요. 자, 오이라트 열받습니다. 명나라 황제를 체포를 하고 포로를 잡고 있는데 전혀 쓸모가 없어요. 이놈의 정통제. 그래서 오이라트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져. 그러고 그냥 무조건으로 조건 없이 정통제를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정통제가 베이징으로 돌아오게 돼요. 경태제는 전혀 반갑지 않았겠죠. 어쨌든 형님이 왔어요. 전직 황제가 돌아오자 그냥 형을 태상황이라고 해서 태상황 자리에 올리고 황제는 자기가 해요. 경태제 자기가 황제를 하고 그냥 형은 태상황이라고 이름 붙여서 유폐를 해버립니다. 남궁에다가 유폐를 하고 가둬버렸습니다. 자, 정통제는 이런 꼴을 당했네요. 이러자 황실에서는 조정에서는요 이제 경태제파 그 다음에 정통제파로 나뉘어서 정쟁을 일삼게 됩니다. 막 싸워요.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 이러다가 1457년에요. 경태제가 몸져 눕게 됩니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1457년 1월에 경태제가 아파서 눕게 되자 정통제파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통제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경태제를 몰아내게 되는데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 반란 세력이 남궁을 가서 남궁 문을 부숴요. 그래서 남궁에 유폐되어 있던 정통제를 꺼냅니다. 그리고 정통제를 모시고 자금성 동문으로 가요. 동문을 뚫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 동문에 황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딱 병사들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때 정통제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태상왕이다 문 열어라 이러자 경비하는 병사들이 태상왕이네 문 열으라고 하시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반란 세력들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 길로 경태제를 폐위시키고 정통제를 다시 황제 자리에 앉히게 되었는데요. 자, 경태제는 폐위되고 한 달 있다가 그 병으로 죽게 되고 자, 정통제가 다시 황제가 됐는데 연호를 바꿔서 씁니다. 천순으로. 자, 여러분들 중국에서 황제 이름을 부를 때 뭐 정통제, 경태제, 천순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연호 이름이에요. 황제가 정통이라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연호는 연을 부르는 이름이죠. 정통 1년, 정통 2년 이렇게 부르겠죠. 연을 부르는 연호를 따다가 황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정통제는 자기가 제위에 있을 때 원래 정통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천순이라는 연호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순제라고 다시 불리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복위를 한 거였습니다. 정통제 또는 천순제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황제는 우여곡절 끝에 황제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너무도 치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한 그런 황제로 기록이 된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중국 역사상 중국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느끼는 사건 중에 하나인 토목보의 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